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15화 연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건 시리즈 5번째 시간 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연필을 또 다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어릴 때 한 번쯤은 또 써본 필기구잖아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연필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연필에 대해서 각자 어떤 어릴 적의 기억이 있는지 가볍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봐요. 네, 저는 연필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물건이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다 학교 다니면은 연필을 보통 쓰는 걸 시작으로 하긴 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집에 책상에 항상 네. 그런 관련된 문구 제품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아빠 직업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 건축용 으로 쓰는 제도 샤프부터 연필이나 그리고 왜 막 동그라미 세모 막 별 모양 다 있는 그런 도형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큰 거 그런 도형자 그리고 그런 건축 그 도면 그리는 트레싱 종이 같은 거 네네. 그런 게 항상 집에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보기도 했고 건축을 그거가 때문에 로망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축에 대한 건축학자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죠. 봄봄님이 굉장히 상당한 건축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죠? 네네. 가고 싶었지만 교차 지원이 안 돼서 못 간 한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연필은 그래서 그런 기억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아빠가 항상 연필을 학교 다닐 때는 다 손으로 깎아주셨어요. 깎아주셔가지고 그 깎아주는 거 옆에서 그냥 앉아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연필심 뾰족하게 하려고 왜 바닥에다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칼로 막 이렇게 연필심 이렇게 연필 돌리면서 긁잖아요. 네네네. 슥슥슥슥 그 소리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연필하면 저는 약간 어린 시절 기억은 그게 제일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연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막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그냥 익숙하게 하나 써야 되는 그냥 생활 필수품 같은 느낌이 강했고 뭐 그 탁상용 연필깎이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돌려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일기를 열심히 썼거든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간 쓴 것 같은데 부지런한 학생이었네요. 지금도 약간 좀 매일매일에 뭐 그런 걸 좀 쓰려고 하는 약간 일기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몰아쓰고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기장을 이렇게 다시 보면 그때는 연필로 되게 꾹꾹 눌러 쓴 그런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어떤 글씨체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연필 때문에 생긴 자국이 되게 싫었어요. 이렇게 묻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샤프를 썼고 연필은 되게 불필요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발전된 물물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연필을 또 다른 특별한 이미지로 오히려 이제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안 좋은 추억이 또 하나 더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할 때마다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정확하게. 저희 짝꿍이 남자였는데 걔가 연필로 제 손등을 찍어가지고 제 왼쪽 손 여기 이거 뭐라 하죠? 튀어나온 뼈? 주먹쯤에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여기에 연필심이 박혔어요. 여기 흉터 아직 약간 있죠? 어머. 보이시죠? 근데 우리 엄마가 걔를 안 혼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엄마한테 엄마 걔 안 혼내면 우리 엄마 아니라고. 어머.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싸우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수업 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못된 성격이라면 걔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알고 보니 피님은 요거 하나 찍혔는데 그 친구 이쪽 손에 4개 찍혀있고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땐 착했어요. 지금은 안 착하지만. 이렇게 안착함을 고백하시면. 네. 아니 저 근데 지금 이 꾹꾹 눌러 쓴 종이 얘기하니까 네네. 초등학교 시절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 왜 애들이 이렇게 꾹꾹 눌러 쓰다가 일기도 쓰고 뭐 하다 이렇게 찢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잘못해서 찢어 뭐 하거나 하고 아니면 지우개를 지우거나 이렇게 네. 해도 그거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위에다가 덧칠하면 아, 그게 나온. 글씨 나오잖아요. 네네. 뭐 썼는지. 네. 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동생 노트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막 그랬는데. 그 동생이 또 이렇게 누나한테 사생활을 나쁜 누나. 침해 당했다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동생이 이 방송 들으면은 약간 또 전화 오겠는데요. 나쁜 짓을 하나씩 고백한 것 같은 느낌. 아니지. 나만 고백한 거네 지금. 저는 약간 피해를 받던 일화고.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연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연필이 약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둥근 납덩이로 노루가죽에다가 기호를 표시한 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약 14세기경에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뭐 납과 주석을 섞어가지고 나무판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1564년에 영국에서 흑연이 발견되면서 그거를 이제 이후에 나무 조각 사이에 끼워서 쓰는 게 연필의 시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연필의 역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물건들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 물건의 시작전부터 살펴보면 정말 인류의 되게 기원으로 가는. 네네네.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사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 패턴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내가 사는 동안에 뭔가 기록하고 싶고 또 이동을 편하게 해야 하고 뭐 한국의 그런 삶의 방식이 되게 유사한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환경에 따라 사실 취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내가 이렇게 생겨져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만든 걸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새롭게 만들고 약간 그런 거에 연쇄작용이 아닌가. 인간은 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또 주제로 해야 되는. 아니, 또 그걸 주제로도 한번 잡아봐야겠네요. 이제 우리 이러다 나중에 철학 방송 되고 하진 않겠죠? 아직 철학을 몰라가지고 그죠? 네. 예, 지식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거까지는 그럼 마치. 네. 그리고 이제 1795년에 이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의 콩테가 네, 흑연과 진흙으로 만든 심을 고온에서 이제 굽는 방법을 고안을 하면서 실용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연필은 약간 이 콩테 제법을 개량한 거고요. 그리고 연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세기 후반이고 1946년에 대전에서 국산 연필이 처음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늦네요,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문구 제품은 그거 아니에요? 문방사우. 너무 갔나? 아니. 근데 1946년이면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50년, 맞아요. 60년? 70년?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지금 이제 형태의 연필을 사용하는데 그 연필이 사실 분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의 그 구분이 연필 심의 굵기랑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사비 연필이 너무 쓰고 싶은데 그건 사실 일반 우리가 필기할 때 잘 안 쓰잖아요. 되게 진하니까. 네, HB 이거 쓰고 근데 사비 되게 묽고 진해서 그거 쓰면 손바닥 여기 옆에 까매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그 미술하는 친구들이 그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게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따라서 썼는데 손만 더러워지고 나 지금 방금 발음 너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노트는 다 새까매지고. 맞아요. 분류 얘기다 일로 넘어왔는데 네네. 그래서 연필심의 굵기나 농도에 따라서 이제 미술용 있고 건축 제도용도 있고 학습용, 사무용, 뭐 복사용, 뭐 석재 면용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나뉘더라고요. 종류 자체가. 그리고 필기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가 이제 HB죠. 네네네. HB를 많이 쓰고 그게 보통 흑연이 70%고 나머지가 30% 해가지고 진흙의 비율로 해서 구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H와 B가 H는 하더잖아요.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게 이제 단단하고 연한 거. 그리고 이제 B가 진하고 무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블랙 하더 이거 몰랐어요. 저도 그냥 익숙하게 맨날 사용하는 거니까. 그 연한 게 H라고 생각했지 단단해서 H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또 이번 기회에 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됐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연필 편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또 빌려봤어요. 그래서 그 문구의 모험이라는 제임스 워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그 문구 산업의 약간 역사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분 진짜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영국의 오프라인 문구 품평회인 런던 문구 클럽을 창설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연필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테이프, 뭐 풀, 뭐 이런 그 모든 문구류를 총망라했고 그 책의 내용들은 우리는 잘 몰랐던 그 지금은 사라진 문구 브랜드들의 뒷이야기나 그분은 진짜 지금 나오지 않는 문구 제품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파야 책을 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 우리 연필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스테들러와 파버카스텔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둘은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를 되게 견제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연필 산업이 그렇게까지 뭐 서로 무슨 전자회사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 견제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누가 먼저 회사가 세워졌냐, 누가 먼저 세워진 연필 회사냐를 두고서 엄청난 공방이 생겨서 법정 싸움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연필이 지금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지금은 진짜 전자제품이 그 생활에 진짜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연필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만약에 도구였다고 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네, 그 당시에는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이 될 메인 수밖에. 산업이 있었을 수 있죠. 모두가 다 한 자루씩 들고 다녀야 되는 네. 그런 거라면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시작한 건 스테들러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들러 가문이 1660년대에 수작업으로 이 연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뭐 도시의 그런 통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 등록을 바로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1835년이 되어서야 그 회사를 등록하게 되었고 금고 제작자였던 파버는 1761년부터 연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집에서 먼저 시작한 건 스테들러였지만 회사를 등록해서 이제 산업을 펼친 거는 또 파버가 먼저고 사실 뭐가 먼저라고 하기는 되게 모호한 거죠. 근데 이게 분쟁이 계속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파버카스텔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이게 거의 무슨 아이폰과 삼성의 그런 싸움을 버금가게 하는 어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네요, 정말로. 네. 90년대에서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 누가 원조다. 무슨 어디 맛집 갈 때 이 집이 원조다, 저 집이 원조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필깎이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연필깎이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무렵쯤에 연필깎이가 등장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휴대용 연필깎이가 이제 먼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에는 휴대용 연필깎이가 흔했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책상에 고정해서 놓고 쓰는 연필깎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쯤 되었을 때는 사실 이 전동식 연필깎이 같은 경우에는 연필 공장에서 쓰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 그게 이제 뭐 한 20년을 걸쳐서 우리의 사무실이나 가정에 이제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몽당 연필 같은 경우에는 그 깍지 같은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깍지 중에 이렇게 용수철 장치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밀면 밀리는 형태의 깍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샤프 펜슬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의 모험이라는 책에 약간 그런 연필의 뒷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에도 왜 연필 몽당 연필 되면 그 모나미 네네. 바디 거기다 끼워가지고 어른들 그렇게 쓰고 한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샤프의 원조였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뭐 약간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해석점인데 그게 어떤 원시적인 시초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연필에 관련된 역사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때 우리가 설이 되게 많아요. 주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누가 원조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딱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리서치를 하면서 피님이 이제 리서치하면서 아까 저희 잠깐 얘기하면 지나갔는데 네. 그 연필 색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할 때 그 BH 개념들. 구분법이 피님이 리서치하신 것은 이제 파버카스텔이 그게 기준을 연필 표준을 만들었다고 네네네. 하는 어떤 리서치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또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브랜드가 자기네가 원조다. 네. 자기네가 특허를 등록하려고 할 때 이거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브랜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체코 브랜드인데 코인드르 하르트무트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1790년부터 이제 문구 브랜드를 했다고 하는데 1802년에 연필 특허를 낼 때 그 H는 자기네 가문의 이름 그리고 B는 그 지역의 이름을 뭐 유래시켜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 네. 이걸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저희 메일로 제보를 좀. 이게 진짜 그 원조 논쟁이 어디에나 있나 봐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 조사하면서 이 브랜드를 안 게 이제 어디 문구점 갔다가 너무 그 연필이 예뻐가지고 이제 샀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가 그 파리 만국박람회 때 네. 손에 묻지 않은 최고급 연필을 노란색 그 바디로 처음 선보였대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영국산 흑연을 안 쓰고 중국이랑 러시아 흑연을 사용해서 썼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랑 교류가 많다 보니까 중국 황제를 상징한 노란색 을 그냥 고급 연필의 색으로 이제 정한 거죠. 근데 당시 딱 그 유럽의 분위기가 오리엔탈리즘이 엄청 유행이었던 거예요. 네. 아, 그거 있잖아요. 그 유럽에서 중국을 되게 환상적으로 바라보는 맞아요. 사조 우리 컨설팅 할 때 신화- 맨날 썼는데. 시누아리즈. 응, 시누아리즈. 신화즈리가 아니에요? 시누아리즈. 신화즈리 같아. 요. 잠깐만. 신화즈리 맞아요. 시누아즈리. 네. 갑자기 예. 또 그 생각도 나네요. 유럽의 신화즈리 열풍. 네. 그러면서 이후에 그러니까 노란 연필이 고급 연필로 인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되게 미국적인 연필이라고도 약간 또 저만 그런가요? 저한테는 약간 그거는 약간 미국의 어떤 대중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그 또 파리 만국박람회에 나왔던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라는 게 참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구의 시초와 역사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문구의 어떤 사용성? 우리는 어떤 연필을 사용하고 뭐 어떤 기호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연을 먼저 하나 읽고 갈게요. 챌린제이 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다이어리에 얇은 글씨를 원할 때는 샤프를, 헤딩을 위한 글씨를 적을 때에는 4년 전 필리핀에서 5.5페소를 주고 산 초록색 파버카스텔 넘버 2 연필을 밑줄을 긋거나 도형을 그려 넣을 땐 빨간색 파버카스텔 점보 그립 연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시커먼 B 연필도 매력이 있지만 회색 느낌이 감도는 단단한 H 계열의 연필들을 사랑해요. 두 분이 특별히 애착하는 혹은 과거에 애착했던 연필이나 필기구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용성을. 이분께서 이제 스티미 채널에서 이제 뭐 기록자라는 타이틀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쓰시는데 굉장히 좀 차분하고 감성적인 글들이 많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굉장히 섬세한 사용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연필을 산다기보다는 하나 딱 이렇게 뭐가 마음에 들면 그것만 쓰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4년 전에 산 필리핀 연필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4년 전에 산 거 가지고 있나 싶기도 한데 본범님은 어떠세요? 어떤 연필? 저도 평소에 그러니까 연필을 사용은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 주 필기구는 볼펜이어가지고 그쵸. 사실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같은 것만 쓰니까 제 방송에서 저의 볼펜과 노트가 여러 번 언급이 된 라미 매니아시죠? 예. 평소에는 라미 블랙 바디에 미디엄 그 심 사이즈의 볼펜하고 로이텀 소프트 커버 라인 노트만 사용하고요. 거의 몇 년째 제가 본 모습은 그게 단 것 같아요. 예. 다른 걸 쓰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만 항상 쓰는데 근데 이제 연필은 뭐 사무실에도 쓰고 집에서도 쓰기는 써요. 주로 쓰는데 근데 이제 혼자 그냥 뭐 끄적일 때 아니면 저 그냥 막 가만히 이렇게 손 못 잊고 낙서 되게 의미 없는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 잘 그리거든요. 정서불안인가? 아니에요.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 생각할
때나 뭐 고민할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낙서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연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코인으로 그 연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흑심만 있는 거 있잖아요. 흑심만 있고 바디를 이렇게 샤프처럼 위에 눌러서 앞에가 이렇게 열리면 흑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흑심 다 다르면 또 다른 흑심 끼워서 쓰는 그런 연필이거든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그거를 제가 여행 갔다가 구매했었는데 베를린 갔을 때 RSVP라는 그 문구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근데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양새가 네. 그 블랙이랑 베이지 색깔이 이렇게 반반씩 섞인 바디 우리 모양. 또 디자인의 노예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주로 써요. 어. 근데 예, 그 연필 10만 이제 그래서 사서 각각 끼울 수 있으니까. 굵진 않나요, 그 연필심이? 그것도 연필심 사이즈마다 다르긴 한데 왜냐면 앞에 막에 입구가 연필심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달리 조여질 수 있는 거여가지고. 예. 깎아요, 그러면? 아니요. 안 깎아요? 그냥 안 깎고 그냥 연필심 그대로 그냥. 그래서 사실 나오는 건 굵죠. 그러면 얇진 약간 않아요. 연필과 샤프의 약간 둘 그럴 다를 수 포함하는 있겠네요. 느낌인 건가? 네, 맞아요. 심만 어. 바꿔서 쓰는 거니까. 몸체는 그대로고.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거 형태를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는 그거를 지금은 이제 주로 쓰는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피님이 연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덕후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수집하는 걸 좀 좋아하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사실은 연필을 몇 년 전부터는 좀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늦게. 그래서 그 연필의 특별함이나 그 오래되거나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해서 사실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수집을 하는 걸 더 좀 즐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 연필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디자인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조금씩 사 모으기도 했고, 그리고 이 그 블랙윙이라는 연필 브랜드를 알고 나서는 저한테는 약간 윙과 블랙윙이 아닌 연필 이렇게 약간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드러움이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약간 그 종이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실은 이 연필에 처음에 반했던 건 디자인 때문인데 그 뒷부분이 되게 골드 같은 그런 메탈로 돼 있고 그 납작한 지우개로 돼 있잖아요. 네. 네모 지우개. 네. 아 그게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지우개도 바꿔 쓸 수 있고. 연필도 이렇게 프리미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어디 무슨 독립서점이나 뭐 어디를 갔을 때 하나씩 그냥 좀 사 모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로미노 블랙윙을 좀 모으는 편이고. 몸체 색깔도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네네네. 그게 그리고 이게 제가 블랙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분기별에 한 번씩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는 1년에 4번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리미티드는 아니지만 약간 한정판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매번 다른 컬러나 그 넘버링이 있어요. 뭐 1, 3, 4, 4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있는데 그게 다 어떤 기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샀던 것 중에 좀 이렇게 찾아봤던 거는 블랙윙 1,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 클락이라는 그 미국의 포크송을 부르시던 그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의 첫 앨범의 올드 넘버 1을 기념하기 위해서 1이라고 했고, 가이 클락을 몰랐다가 역으로 무슨 음악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던, 또 약간 너무 포크송이라서 몇 번 듣고 저는 말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그 스토리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매번 그 에디션마다. 그래서 참 그게 되게 어떨 때는 어떤 야구 선수를 기념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되게 독특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도 약간 내가 한정판을 소유한다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이제 블랙윙을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 구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달해주는. 네네. 1년에 정기적으로 1년에 $99랑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려면 국제 배송비가 $60가 들죠. 그러니까 $159를 1년에 내면 4번 오는 거예요, 배달이. 그래서 한정판, 한 다스 한정판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튜브에 이렇게 따로 담아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13자루인 거죠. 그러니까
한 18만 원 정도를 들이면 1년에 52자루. 그러니까 이게 한 자루에 한 3,46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 보통 제가 어디 샵에 사러 갔을 때도 한 3,4천 원,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맞아, 그랬던 연필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덕후인 경우에는 구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이 블랙인 구독하는 게 과연 더 실용적인가? 더 효율적인가? 돈을 더 아끼는 건가를 분석하신 글이 있어요. 엄청 길게 쓰다가 마지막에 끝 말이 뭐였냐면 그래 사 약간 이런 말로 뒷매짐을 했던 게 되게 웃겼는데 나중에 한 자루 더 담아 보내주는 건 보관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하고. 좀 프리미엄하게 좀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블랙윙이라는 게 또 스토리가 좀 많은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파버 카스텔 네. 있잖아요. 그 파버의 그러니까 카스피어 파버의 증손자가 에버하드 파버인데 그 아버지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들 그러니까 그 증손자가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인 연필 공장을 세우고 만든 연필이 블랙윙 602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1930년쯤에 이제 출시를 한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은 그 뭐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프로듀서나 뭐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 연필을 되게 많이 써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연필이 대중화되면서 연필은 싸고 편리한 이미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필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98년에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에 다시 부활을 한 연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블랙윙 원조라는 뜻으로 팔로미노라는 이름이 붙어서 팔로미노 블랙윙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팔로미노 원래도 좋아했지만 약간 더 이것도 더 사 모아야겠다. 더 좋아해지는. 네, 그래서 아니야 나 더 사 모아야 돼. 이걸로 부족해 막.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까만색 그러니까 이 602는 조금 그 다크 차콜 같은 그런 다크 뭐라 하지? 회색인데 되게 약간 좀 빛나는 그런 건데 블랙 컬러 있잖아요. 그냥 올 블랙. 네. 그게 기본인데 사실 저 그거 쓰고 나머지는 아까워가지고 못 사요. 색깔 있는 그 패키지 있잖아요. 막 핑크색 네, 있고 맞아요. 막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스트라이프도 있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쵸, 그걸 깎아서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수집하다가 어느 날 난 이걸 왜 사고 있나. 저도 이거 블랙만 가지고 있는데 피님이 사주셨었나? 제가 한번 사드린 적 있어요. 그죠? 근데 네. 화이트 다른 분한테 화이트를 드렸다. 네, 그 저한테 후배한테. 블랙 주시고. 네. 근데 피님이 이거 말고도 연필 선물 몇 번 해주셨거든요. 제가 무슨 미술관 갔다가 네. 또 한 번 해드린 적 있던 거. 해준 적도 있고. 팔로미노. 저는 그거 엄청 열심히 깎아서 잘 쓰고.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게 더 실용적인 거예요. 제가 오히려 쓸데없이 아까워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약간 왜 또 피님이 흥분하게 되나 봐.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연필 얘기를 사실은 우리 회의하거나 막 이럴 때는 볼펜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렇게 딱 하나를 막 고집해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너무 쓰다 보면 그 새로운 느낌을 또 느끼고 싶어서 수성펜을 쓸 때도 있고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독립서점에서 그 노마레이라는 그 을지로의 네. 독립서점에서 샀는데 책은 안 사고 이거 사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타이드 펜코 이게 너무 사실은 이게 패키지가 예뻐서 샀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이 파란색 너무 레트로하지 않나요? 파란색이 골드 이렇게 메탈이 그리고 로고가 되게 뚱뚱한 글씨체에 화이트가 저는 너무 레트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가볍고 되게 부드럽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이걸 또 쓸 것 같고 흥분된 어떤 연필과 펜에 대한 이게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덥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구에 대한 지금 다양한 관심과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엔 사실 문구 덕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문구 덕후들의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문구 덕후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쯤에 이 연필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다시 갖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문구 덕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연필뿐만이 아니라 무슨 메모지나 그 마스킹 테이프나 뭐 이런 다이어리에 되게 많이 꾸미는 분들도 많고,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된 브랜드나 샵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디자인의 한 요소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뭐 이 정도로 이제 바라봤었는 부분이 있지만 점점 더 확장되는 느낌이 좀 있고, 연필을 찾아보면서 이제 관련된 컨텐츠들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느낀 점은 정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까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거에 미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막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덕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게 연필이자 문구고, 되게 또 하나의 또 문화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 매니아랄지, 아까 이제 블랙윙처럼 해외 구독을 한다든지, 뭐 수집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여지는 뭐 연필샵이나 연필 컨텐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뭐 피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볼펜에 그 써져 있는 네네. 타이포의 굵기가 굵어서 레트로란이 너무 예뻐서 샀다고 얘기하실 네. 정도로. 근데 저희 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수집용은 아니더라도 보면은 사게 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쵸. 문구점 가면. 근데 저는 연필깎이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필을 그렇게 막 매일 쓰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연필깎이 가 많고, 또 보다 보면 사게 되는 것들도 너무 많은데,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가진 것 중에 가장 고가는 피님이 선물해 주신 네네. 연필깎이. 제가 갖고 싶어서 사드린 거예요. 너무 예뻐서. 독일 브랜드 네네네. 건데 듀스 연필깎이인데 휴대용 사이즈고 황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네네. 그건데 가죽 케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가죽 케이스가 아주 활용 점정윤이. 네. 되게 고급스럽고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레버를 돌려갖고 날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깎이의 약간 프리미엄 버전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연필을 깎는 행위가 네. 그냥 단순히 빨리빨리 연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쵸. 느끼게 해주는. 맞아요. 느끼게 좀 그죠. 그래서 누가 연필깎이 빌려달라면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딱 케이스에 가죽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를 쓰고 바로 당장 줄래? 약간 이런 딱 느낌. 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스테들러 거나 파버카스텔 뭐 2홀짜리 연필깎이도 있고, 뭐 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막 여러 개 갖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씩 사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밀리터리 막 이런 패턴 들어가 있는 연필깎이도 있고. 문구류가 약간 네. 프리미엄해지면서 오히려 선물을 하기에 또 괜찮은 맞아요. 부분. 왜냐면 또 1, 2천원짜리 이렇게 네. 물론 줄 수도 있지만 뭐 무슨 날이라고 해서 하긴 여행 갔다 와서 선물을 줄 때는 그래도 너무 싸면 좀 그렇잖아요. 네네. 약간 좀 적당한 가격이 되면 그냥 내가 향수 선물할 바에는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도 생기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연필이나 이런 것도 많이 꽂아놓고 하니까 회사분들이 브랜드나 호텔에서 주는 연필 있잖아요. 그 출장 갔다 오면서 그걸 자꾸 주워다 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버켄스타 거랑 에이스 버켄스타에도 네. 연필 있군요. 에이스 호텔 막 이런 거 자꾸 주워다 주셔가지고. 에이스 호텔 연필은 엄청 예쁠 것 같은데. 그 블랙에다가 딱 그 에이스 호텔만 딱 써져 있어요. 그게 또 네. 프리미엄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연필 브랜드 아닌데 자꾸 문구도 그렇고 자주 사는 브랜드들이 노만 코펜하겐이나 헤이. 그쵸. 헤이가 네. 좀 디자인, 그러니까 헤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쵸. 소품도 그렇고. 거기서 선보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클립도 그렇고, 예, 연필이나 이런 것들 다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그쪽의 문구 라인도 구매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최애하는 문구 브랜드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인양품. 그쵸. 무인양품 연필깎이, 무인양품 자부터 시작해서 형광펜. 그 무인양품 그렇게 예찬하고 싶진 않은데, 쓰다 보면은 모든 물건들이 진짜 딱 사용성을 고민한 크기예요. 그 1cm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맞아요. 예찬했네. 포스트잇도 결국에. 참 좋은데 무인양품 집에 너무 많네요. 생각해보니.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무인양품에서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볼펜인데 지워지는 아, 볼펜. 예. 사볼까 하다가 말긴 했었는데.
저 그거 있긴 있는데. 지워지는 볼펜. 있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그거는 이제 일본 놀러 갔다가 하나 사가지고 왔었는데. 다른 데 거? 네, 일본 거였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볼펜인데 색이 되게 연해요. 네, 연해서 연해가지고 뭐 지우면 잘 지워지고 하는데 약간 뭐 달력이나 이런 데 써놨을 때 걔만 너무 연한 색깔로 딱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저는 약간 보기에 너무 이렇게 흐릿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선호하진 않는데 네. 제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거 완전 매니아예요. 그 볼펜만 써요. 그렇구나. 그래서 볼펜인데 왜 지워지는 것만 쓰실까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한번 인터뷰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해야지라고서 정리해왔던 내용 중에 있는데 흑심에서 제가 네. 저번에 작년에 디자인 페스티벌 갔다가 연필을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게 카핑 펜슬이에요. 복사되는 연필. 와. 네. 그게 1950년대 연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네. 그때 소개받을 땐 그렇게 들었는데 네.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연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사실 복사기가 발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펜으로 글씨를 쓰고 젖은 종이를 덮어갖고 꽉 압력을 가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네, 카피되는 펜슬. 근데 그게 15,000원인가 했거든요. 그거 사셨어요? 샀어요. 복사해서 쓰고 계신가요? 아니 그게 몸체가 보라색, 진한 보라색에 흰색으로 이렇게 띠가 하나 싹 둘러져 있고 우리 또 결국엔 또 디자인의 노예들이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사고서는 15,000원짜리를 막 깎아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쓰면서 막 보여주고. 근데 이게 시연을 하는. 압력이 엄청 세야 카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씨를 쓰고 그 위에 물을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잉크 번지듯이 잉크로 쓰고 번지듯이 약간 이렇게 싹 스며들면서 번지는데 안 지워지고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잉크 쓰는 거랑 비슷한 거더라고요. 이 힘 자체가. 저보다 더 덕후시네요. 저는 10,000원짜리 넘는 연필은 안 사봤어요. 아니, 덕후는 아니고 그게 카피되는 연필이란 거에 그냥 혹한 거죠. 완전히. 뭐 이렇게 와. 소비 조장 방송은 아닙니다만. 아니, 매번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 얘기도 나왔지만 이 흑심 얘기도 지금 방금 이제 얘기하다 나왔는데 그 덕후의 공간들이 참 많잖아요. 이 흑심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필 전문 샵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구로 청년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찾아갔을 때 되게 힘들게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연남동으로 터전을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연남동에 그 누벨바그 125인가요? 네네. 그 125에서 다른 뭐 액세서리 파는 브랜드와 뭐 다른 문구 파는 브랜드와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샵인데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저는 이 피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네. 알게 된 매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피님이 여기를 그때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있던 위치에 있을 때를 가보고 와서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다시 연필을 네. 새롭게 바라보면서 문구 덕후들이 많아진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서 마침 이거를 해소하고 더 이렇게 좋아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부터 다른 데를 가도 연필을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거기서 갔다 오면서 저한테 팔로미 놓고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면서 얘기하셨던. 그 연필깎이도 거기서 샀어요. 구로에 점에 있을 때. 근데 거기 갔을 때에는 그 기억이 나요. 그 이렇게 일본 같은 데 돌아다니시면서 주인분이 이렇게 그 오래된 그 빈티지 연필 같은 것도 구해서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그 코카콜라 빈티지 라인 같은 거 되게 오래된 거 출시는 지금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서 가면 항상 되게 뭘 골라야 할지 막 흥분하면서 보던 기억이 나네요. 네. 흑심 말고도 또 그런 전문 매장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또. 네네. 네, 국내에. 오발도 되게 유명하죠. 그쵸. 오발이 아마 되게 제일 유명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일반적인 어떤 샵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빈티지 연필이나 되게 고급스러운 연필깎이나 굉장히 이분도 또
누구 못지 않은 되게 빈티지 덕후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레트로풍의 물건들은 다 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포스터나 모빌 같은 것도 판매하고 네. 그리고 한 해외 한 20개국 정도의 문구 제품들을 네,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이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우리 피님이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더 같이 좋아하게 된 매장 하나 있죠. 올라이트. 네. 다 그 지역이 다 거기서 거기네요. 홍대 쪽. 여기가 기록강을 위한 샵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걸고 매장을 운영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주인분이 직접 다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한 문구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메모지나 네. 노트가 대부분인데 직접 디자인을 마스킹 테이프도 거기서 우리 샀죠. 아 맞아요. 네. 근데 보면은 독특한 거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팔로잉을 제가 하는데 그 스케치나 그런 그림을 되게 매일매일 그리세요. 약간 컬러감이 있지만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는 그림들을. 그래서 이 사람 진짜 그림 그리는 거 엄청 그림 그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 그림이 이제 메모지에 어떤 올라와 있다거나 에코백에 새겨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들이 다 어떤 그 메모지나 이런 거에 이렇게 디자인에 연결이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제품화로 돼서 나오면 사러 가죠. 그쵸, 우리 인스타에 올라오면. 그래서 저번에 포스트잇 나와가지고 피님이 녹음 끝나자마자 가야 된다고. 나 그거 사러 간다고. 메모지. 네. 그 약간 그 바구니에 사과 이렇게 얹어져 있는 메모지를 또 샀었고 투두리스트 요즘 그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메모지도 샀었고 엽서도 우리 사지 않았나요? 엽서도 거기서? 사고요. 네. 사진 엽서. 네, 엽서도 사고. 마스킹 테이프 샀고. 마스킹 테이프. 돈 많이 썼네.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딱 이렇게 되게 정말 기록광을 위한 공간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뭐 그런 메모지 같은 게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 사오고 나오는 또 그 경험도 또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가보고 싶어가지고 라북이라는 그 디자인 문구 편집샵이 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사동에 서점으로도 있었고 한남동에도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DDP에 있더라고요. 이곳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 타이틀이 저는 좀 좋아서 가보려고 해다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운데 이 전시 타이틀이 있을 것 같지만 없었던 문구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표방하는 어떤 키워드가 스테올로지더라고요. 과도한 장식이나 기능을 최소화하고 뭐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만 담아낸 지금까지 있을 것 같았지만 없었던 문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구에도 약간 이런 디자인 철학이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오브젝트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어떤 무슨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어떤 뭐 의자 이런 거는 또 되게 막 디자이너들도 많고 되게 철학적인 분야잖아요. 문구도 그런 거 못지않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구점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아까 앞에서도 잠깐 그 책 언급 한번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 문구와 관련된 컨텐츠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ASMR 방송도 유행이고 하다 보니까 연필 가지고도 하는 ASMR 방송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연필이나 문구 관련된 책이나 소설, 영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재가 사용되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느꼈던 건데 보통 그 소재의 특성상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하게 하는 그런 문구점도 그렇고 네네. 그런 경우로 쓰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문구라는 컨텐츠가. 연필이라는 소재 자체도 그 소소함이나 네. 어린 시절이나 복고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은 소재죠. 네, 왜냐면 그 아까 피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세분화되고 디테일한 네. 그 정점까지도 자기의 취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날로그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막 저희 이거 방송 전에 미리 얘기하다가 연필 하자마자 전 딱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노래를 떠올렸는데 이 노래가 그 가수 전영록님의
노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어디선간 들어봤는데 누가 부른 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아까 얘기하다 갑자기 둘리 만화에서 마이콜이 불렀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갑자기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제가 애기였을 때 둘리 그 만화 책도 진짜 열심히 봤고 그 둘리 만화 또 TV에서 진짜 열심히 봤었는데 거기서 마이콜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네, 저희 문구 관련돼서 조금 다양하게 보여지는 컨텐츠 중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네네. 책들을 조금 몇 개 네. 소개해드리면 한번 공유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이번에 이제 처음 동네 도서관을 등록해서 가봤어요. 가서 이제 몇 권의 책을 빌려왔는데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문구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분 두 분이 쓰신 건데 약간 수학 이런 쪽 공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문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쓰이는지를 설명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연필편을 보면 그 연필의 제조 공정이나 성분 그리고 이 연필심이 그 노트에 쓰이는 그 어떤 과학적 원리 이런 것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은 점토와 흑연에 물을 섞어서 반죽하고 구워서 심을 만든 다음에 나무 안에 끼워서 정형하는 제품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인포그래픽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도 나와 있고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연필심이 글자가 되는 원리. 이게 종이는 식물 섬유가 겹겹이 포개진 그 종이 표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흑연가루가 달라붙는 방식으로 이제 그 글자가 새겨진다는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반면에 지우개는 그 종이 섬유 사이를 메우고 있는 흑연이 다시 고무에 달라붙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뭔데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파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연필 얘기하면은 이 책은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나왔던 건데 노란 표지에 이렇게 딱 텍스트 되어 있잖아요. 연필깎이의 정석. 그러니까 이 연필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분이 만화가로 알고 있는데 데이비드 리스라는 분이 근데 이분 실제 진짜 연필 덕후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연필을 올바르게 깎는 법을 알려준 책이에요. 정말 책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연필 깎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리고 연필을 깎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 나만의 의식 같은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분한테 연필을 깎아달라고 의뢰하는 돈을 주고 의뢰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럼 이분은 이 연필을 실제로 깎아서 잘 포장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해서 보내줄 때 증서도 있고 내가 깎았다는 증서도 있고 연필을 깎을 때 나오는 그런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 포장에 담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에서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런 행동을 또 유튜브에다 공유도 하고 있고 네네. 그 채널 자체도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약간 물건을 넘어서 진짜 지금 다 얘기하는 우리가 열광하는 포인트는 어떤 스토리 그 스토리와 그 행위에 값을 매기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저걸 왜 해라고 하고 싶은 지점까지 파고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책 말고도 연필의 101가지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일러스트레이터인 사람이 쓴 거예요. 피터 네네. 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이랑 연필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많고 그래서 연필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연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머리를 우아하게 고정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귀를 후빌 때 퍼즐 게임 할 때 뭐 티스푼 대신 사용하기 등 긁기 뭐 이런 식의 것들 네. 로 이제 연필이 얼마나 유용하게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요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취향적인 건데 그쵸. 네, 연필을 이렇게 연결해서 또 얘기하는 것도 또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네네. 포인트.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그 SBS 스페셜에서 한번 했었는데 네네. 연필 세상을 다시 쓰다라는 방송이었는데 이
방송 그 제작하신 다큐멘터리 감독 박지연 씨 이분이 연필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지금 말했던 그 아까 데이비드 리스도 그렇고 그런 인터뷰들을 다 본인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그 여정을 이제 TV 방송도 했는데 책으로도 엮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래 나는 연필이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이분이 그 연필에 관련돼서 모든 인터뷰한 것들을 이제 다 그 안에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그 말씀하신 데이비드 리스 그 연필깎이 정석 쓴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네. 요걸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볼게요. 요게 근데 약간 되게 감성적인 글입니다. 네. 만일 당신이 연필이 부러지는 것에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연필을 깎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 해요. 하지만 그 경우에는 연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연필을 사용하려면 깎아야 하고 그러려면 슬퍼하거나 실망할 수 있는 부담을 짊어져야 하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나는 굉장히 또 심오한 연필이 어떤 일상의 습관이 되고 일상의 어떤 소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이렇게 인생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사실 지금 이 물건 시리즈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에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와 사용성에 대한 전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그 미국의 연필 전문 샵이 또 있잖아요. 그분의 인터뷰가 또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쓰던 연필이나 이런 문구가 나는 더 예쁘고 더 섬세하고 내 취향에 맞는 걸 쓰고 싶은데 왜 연필들은 다 뚱뚱하고 못생겼을까? 난 이게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해서 출발해서 지금의 연필만 모아놓은 연필 샵을 내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누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나한테만 집중되는 생각인 거잖아요. 나한테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덕후를 만들고 그런 게 자기의 또 분야를 만들기도 하지 않나. 난 뭐의 덕후인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저희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연필 관련해서 찾다가 그 아이패드 네네. 있잖아요. 네. 아이패드도 그 갤럭시도 그 태블릿 형태 이제 나오는데 갤럭시가 예전에 몽블랑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그 전자펜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최근 근래에 보니까 작년이었나 보다. 스테들러랑 콜라보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스테들러 연필하면 시그니처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쵸. 노란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줄로 된 바디. 그 디자인으로 해서 그 전자펜을 만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연필이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에 되게 밀착되어서 되게 아날로그적인 기억을 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실생활에 되게 연결되어 있는 이기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전자펜도 그런 감성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콜라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쓰고 있는 형태보다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한 5회차 정도 물건 시리즈를 지금 계속 했잖아요. 네네. 물건 시리즈 하면서 그러니까 연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물건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일상에 있는 새로운 의미나 사용성 이런 것들 라이프 스타일이랑 취향을 대변하는 이 작고 소소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이걸 듣게 되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까지 다 같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억도 떠올려보고 생각도 해볼 만한 질문이랑 답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고 요게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어떤 형태의 그런 게 아닌가라는 방송을 지금 리뷰하는 자리가 됐는데, 네네. 그런 의미로서도 이번에 연필 되게 재밌었어요. 피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또 제가 약간 덕후까지는 아니지만 선호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연필이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저는 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그냥 사소한 하나의 물건인 것 같지만 정말 그 물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의 어떤 사용이나 취향적인 것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각자의 어떤 분야나 어떤 그 덕후 근성을 또 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15화 연필에 대한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6화 예고를 드려야 되죠. 네, 저희가 지금 물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잠시만 물건 시리즈를 멈추고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살롱인데요. 그 살롱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의 문화에서 탄생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요즘 새롭게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하거나 뭐 워크숍을 하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현대판 살롱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마침 또 저희 아이디얼리스트가 또 살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에 앞서서 약간 프리뷰처럼 살롱이 도대체 뭐고 어떤 살롱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불소소를 진행하는 아이디얼리스트가 꿈꾸는 살롱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또 잠깐 물건 시리즈를 굳이 끊고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8월 25일 토요일 맞나요? 네. 8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카페 선유기지 지하에서 살롱을 열게 됐죠. 네. 그래서 진짜 현대판 살롱은 무엇일까?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살롱 실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날 이야기되는 주제는 공간의 미식가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블로그나 스티미 채널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6화 살롱에 대하여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살롱 관련한 신청은 저희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메일로도 방송 관련 리뷰 받습니다.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15화 연필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